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의 토픽 진행자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지 못한데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드려야 해서 너무 참담합니다. 오늘은 자유민주주의 사망 선고 날이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너무 어이가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때는 분노가 났었고 이재명 2심 무죄 때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말로도 표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통탄해하고 참담해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냉정하게 우리 보수 자유우파 대한민국의 길을 찾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감정을 좀 조절을 하면서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한데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드려야 해서 너무 참담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아시아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점심도 지금 다 못 드셨을 것 같습니다. 예, 밥 먹을 힘도 없고. 맞아요. 저도 이제 방송 잘 보고 하는데 뭐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가 있느냐. 네. 이거 아무리 의외라 네. 의외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의외의 그 판단이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게 압도적인 분들의 이 반응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왜 이렇게 나왔나 했더니 역시 문재인이가 아직도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문재인이가 심어놓은 이 좌파 세력이 이게 뿌리가 보통 깊은 게 아니구나.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떻든 간에 각자 판사들이 독립된 위치에서 독립된 역량을 가지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소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게 우연히도 지금 문영배 소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아예 그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우리 법 소속인데 우리 법 소속 중에서도 제일 내가 왼쪽에 있는 사람이야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제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 우파가 보는 시각하고 그다음에 진보 좌파가 보는 시각하고 우리 한국만큼 극명하게 대립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네. 제가 보기에. 자, 그래서 지금 이 판단도 보면은 지금 이제 문영배 소장의 영향이 제일 세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이제 문재인 5년 정권이 지금 완전히 실패한 정권이다.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이죠. 예. 그렇게 이제 그 평가에 거의 일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직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사람으로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념적으로도 이 정치 현실을 많이 지배하고 이제 흔히 이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형사법원에서의 재판과 다른 점이 뭐냐면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엄격한 증거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번 헌재에서는 증거주의가 그렇게 엄격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영식 재판관도 지금 그다음에 일부 그 헌재 재판관들이 일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충 의견도 내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증거의 그 엄격한 증거주의 이런 것이 이제 좀 완화가 돼서 그런 거에 너무나 좀 의지한 판단이 아니었느냐. 네. 그러다 보니까 의외의 판단이 나왔고 의외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서부터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처음서부터 이건 인용이야. 이렇게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헌재가 너무나 이제 일방적으로 몰아간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체감하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 최초 설정했던 인용의 목표가 중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많이 좀 흔들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를 까보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생각하는 게 실망이 크고 네.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의외의 판결이 나왔다. 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 상식적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야말로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기각이나 각하인데 말씀해 그렇죠. 주신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 일명 그냥 문재인의 알박기 인사죠. 예. 그 알박기 인사가 우리가 정권을 교체했지만 그 영향력 그리고 증거주의가 엄격하지 않았다는 부분 인용의 목표를 향해서 이들은 끊임없이 달려왔고 상식적인 우리와 다르게 인용의 목표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전체 이제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 판례도 말이죠. 특히 유럽 판례,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판례, 일본 판례 이런 판례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판결의 기조도 보면 이거는 통치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큰 수부를 보고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판례를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목조목 짚은 것 같지만은 조목조목 짚은 그 나무가 네. 독립된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통치행위 아니냐. 아니, 미국에서 우리가 사례를 하나 찾을 수 있잖아요. 네. 작년 여름에 미국 대법원도 아니, 똑같이 국가 비상사태. 네. 똑같은, 아니, 국가 비상사태가 한국 다르고 미국 다르고 소련 다르고 다릅니까? 약간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 나라가 처한 어떤 안보적 현실에 따라서. 그러나 법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미국에서도 이건 통치행위로 보는 게 맞다. 네.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비상사태라는 말을 썼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하게 국가 비상사태 이렇게 썼거든요. 거기서도 군을 동원했잖아요. 네. 예. 우리도 똑같이 동원한 거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잖아요. 국경선에. 네. 그런데 그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법원에서는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적으로 심사해서는 안 돼. 그래서 사법심사를 자제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례가 뭐 5년 전 것도 아니고 작년 7월 건데 그 통치행위로 보는 사례조차도 전혀 인용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하고 달리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네. 법률적인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국가 원수라고 하는 지위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네. 두 자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예,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내리는 결정이나 이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인용 안 하면 오늘 정도로 그러니까 계엄령을 갖다가 통치권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인정한다면 그러면 뭐를 갖다가 그러면 통치행위로 볼 것이냐? 나는 그 문영배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뭐가 통치행위에 속하느냐? 한번 대답을 해봐라. 예. 그럼 법률상으로도 통치행위라는 말을 헌법이고 법률이고 하나도 안 썼어야지. 써 있거든요. 네. 그러면 통치행위로 이럴 때가 통치행위로 봐야 되는 대목이 아니냐. 더군다나 외국법 사례까지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거는 이 판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조건적 인용이야. 여기에 맞춰서 모든 거를 꽤 맞췄다, 거기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 네. 상당히 좀 이 분노를 자아내는 네. 그런 판결이 이게 충분하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자, 우리 아시아투데이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곽근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윤곽근 변호사 측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결정이다. 그리고 방금 차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숲 예. 아닌 나무만 본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4일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대리인단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적 결정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걱정스럽다. 그리고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국민들이 사실 저도 어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예. 너무 떨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제가 처음 뽑은 대통령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참담하고 분노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재의 결정, 특히 문영배 대행의 조목조목 읽는 내용을 들으면서 헌법재판관이 너무 법리에만 치우쳐서 판결을 한 것은 아닌가. 그동안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한 게 아닌지, 국민들만큼만이라도 인지를 못한 것 아닌지, 즉 말씀하셨던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한 정무적인 해석이 부족한 거 아니었는지 이 부분 조금 더 강조를 좀 해서 말씀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통령의 통치 행위.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소추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정말 문영배 같은 경우에는 좀 국민학교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국어 교육이 전혀 아니다. 남발이라는 것은 뭡니까? 남발이라는 것은 너무 자주 많이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적인 판단의 남발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2년 반 사이에 네. 30개의 탄핵, 그러니까 아직
최상복 기재부 장관 탄핵은 아직 지금 의결조차는 안 거쳤기 때문에 그냥 29개라고 쳐봐요. 뭐 29개나 30개나 똑같은 건데 29개를 2년 반 사이에 소추를 한 것이 네. 그게 남발이 아니면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뭐 21개인가 뭐 20몇 개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뭐 45년이 됐든 48년이 됐든 간에 해방 이후로 따지면 거의 한 80년간 21개짜리하고 2년 반에 29개짜리하고 그러면 무엇가 그러면 남발이라고 해야 돼요. 뭘 남발이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네. 이거는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윤곽근 변호사도 이거 완전히 그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다. 네. 여기에 해당돼요. 탄핵을 하나하나 나무만 보면 하나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한 숲에 29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남발 아니고 뭐냐. 이제 여기 이런 지점이 이제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너무나 엄격한 법리 재판이다 그러는데요. 엄격한 법리도 상식이 통하는 그렇죠? 상식이 통하는 그런 그 법리 적용이 아니고 특정 부분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법 해석을 적용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헌법의 원조는요. 대한민국 헌법학의 그 원로로 이제 평가받는 대표적인 분이 경희대 석좌 교수 있는 허영 교수님이잖아요. 네. 그러면 허영 교수님이 제일 원로다는 얘기는 그분이 해석하는 것이 제일 법리적으로도 충실한 해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허영 교수님이 한 10가지를 지적했어요. 근데 그 10가지를 지적했으니까 조목조목 지적한 거잖아요. 허영 교수님이 지적한 10가지가 다 배척당했어요. 이번 헌재 판결문을 보면 제가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네. 여기 나와서 이제 논평해야 되는 게 읽어봤는데 네. 그 허영 교수님이 대표적으로 지적한 게 10가지 플러스 알파인데 10가지만 설명을 해서 이게 절차적인 또 실체적인 쟁점이다. 그래서 이거는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네. 허영 교수님이 제일 원로 학자가 지적한 거를 10가지를 다 배척했다? 그런 판결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아무리 안 하더라도 6대4는 인용을 받아줘야, 이거는 상식에도, 법례도 충실한 판단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허영 교수님이 지적한 거 족적 전부 다 배척했어요. 이런 판결을 가지고 어떻게 보편 타당한, 상식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합당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네. 처음에 설정했던 인용이라는 목표에 변화가 없이 무모하게 갖다 뜯어 맞춘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인용 8대0이냐? 제가 보기에 이제 바로 그거는 거기서는 정부적 판단한 것 같아요. 만약에 5대3이다, 4대4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갈리면 우리가 견뎌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된 탄핵 사례를 여기서 인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보도가 나왔던 대로 이거는 기각 또는 각하다라고 했던 분들이 결국은 다 8대0으로 가서 넘어간 것이 아니냐.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내용들은 4대4 아니면 뭐 5대3 아니면 이 숫자 다른 숫자도 있긴 했지만 너무 우리가 기대했던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결과와 너무 다르게 나와서 참 참담한데 자, 오늘 문대행이 읽어 나갈 때 보수 재판관들의 표정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좀 어두워 보였어요. 우리가 끝까지 응원했던 그 보수 재판관들 그 순간 저는 좀 이게 인용에 대한 어떤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좀 불안감이 들었는데요. 사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봤는데 지금 이제 앵커님이 지적하신 이제 그 부분도 저도 눈에 들어왔어요. 눈에 들어왔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그런 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지금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 이번에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 본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5대3으로 갈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재판관의 정치적인 성향을 본다면 5대2대1 또는 5대1대2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보수 재판관들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예요. 네.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최종적으로 의견을 정말 딱 정리를 해보니까 5대3으로 그래도 이게 정리가 안 됐다. 하나로 통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수결에 있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남았던 그러니까 이제 요즘 얘기를 본다면 이제 우파 재판관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3명이 끝까지 인용을 반대했었는데 결국은 그러면 그냥 뭐 8대0 합시다. 그래야 그러면 국민적인 후폭풍이 작으니까 그럼 우리도 견뎌내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또 돌아서졌다는 거죠.
그래서 8대 0이 됐다. 이거는 뭐 그 당시 헌재 재판관 그 헌재에 있었던 사람들의 요즘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정영식 그 재판관도 이제 얼굴이 좀 어둡고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8대 0의 인용, 8대 0의 인용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뜻하지 않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는 바도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그 분위기에 네. 그 논리에 결국은 이제 동의를 해줘서 나오는 그런 반응이 아니겠나. 그리고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제 정영식 재판관의 경우는 이제 주심으로 돼 있잖아요. 주심으로 돼 있고 또 우리 윤 대통령이 또 임명도 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영식 재판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정영식 재판관한테 우리 이제 국민들도 좀 뭐라 그럴까 참 아쉽다. 또 뭐 좀 세게 가면 원망스럽다. 네. 예, 뭐 하고 있었느냐. 이런 그 비판도 상당히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정영식 재판관도 뭐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상정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반응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표정도 상당히 좀 굳어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상당히 이 복잡다단한 본인의 심경의 표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 때 오늘 자유민주주의의 사망 선고일이었다. 그리고 그 선고문 내용을 들으면서 참 참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서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허영 교수님의 그 10가지 내용과 다 위배가 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도 이해 없이. 네. 도저히 그걸 이해 못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조금 하나씩 좀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행의 오늘 선고 내용인데요. 먼저 적법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관해서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해서는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다고 해서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했고요. 자, 소추 사유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 검사 이름이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고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의 제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였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결특위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읽으면서 어떤 기시감이 드냐면 지난번 이재명 2심 판결문 읽는 그런 기분이 좀 기시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엄법에 전지사변, 그건 앞부분이지만 뒷부분에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현저히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일반 국민들도 지금 계몽이 돼서 우리는 행정 기능, 사법 기능이 이렇게 마비가 돼 있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근데 국민들이 다 알게 됐는데 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 탄핵 부분이라든지 차장님 말씀하셨던 이렇게 탄핵이 많이 있었던 적이 없다. 그리고 예산안 폭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동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소추 사유별 계엄 선포,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이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했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차장님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주 이게 정리를 지금 이 연합뉴스 자료인가 보죠? 네. 아주 정리를 잘했는데 이거 좀 아래로 좀 내려주실래요? 예, 위로. 예, 그렇죠. 예. 이걸 보면 제가 아까도 간단하게는 이제 언급했지만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 자체가 네. 통치 행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사를 할 수 없다는 게 법 이론이에요. 일반론적으로. 그런데 하더라도 심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도대체 뭐를 그러면 하지 않을 수 없는. 왜냐하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조치 중에 하나가 이게 계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엄 같은 경우가 고도의 총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카테고리에 해당돼요. 제가 알고는 법이론으로도. 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심사할 수 있다? 심사를 포기하는 게 답이에요. 이게 원론이. 그래서 네. 이게 바로 이래서 인용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야말로 불가역적으로 이걸 정해놓고 네. 갖다 끼워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 조사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했잖아요. 네. 규정. 이게 재량으로 했기 때문에 불법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고 된 거 아니에요? 재량에도 모든 행정행위는요 재량이 항상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볼 때 저도 이제 일반 행정법원에서도 재량권 일탈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재량권을 일탈했느냐 안 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법사위 조사를 안 했잖아요. 이거는 법사위원장이 이 중요한 이거는 그냥 장관 일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최고 통치자. 최고 통치자에 대한 이 탄핵인데 이런 최고 통치자에 대한 탄핵을 심사하면서 그게 절차적으로 중요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사를 갖다 생략했다? 이거는 중대한 하자인 거죠. 네. 이거는 재량의 일탈을 벗어나도 어마어마하게 벗어났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점에서 본다면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아니 국무위원에 대한 그 탄핵 소추를 조사하지 않고 바로 넘기는 것도 일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심사를 안 하고서 본회의로 넘긴 게 어떻게 재량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거야말로 퉁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예. 어제 프레드 프라이츠가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포럼에 예, 참석을 했는데 나경원 의원을 만났더라고요. 나경원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프레드 프라이츠를 만났는데 프레드 프라이츠 부소장과 논의 중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서 남긴다. 먼저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프레드 프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일기 시절 야당의 끊임없는 정치 공세와 탄핵 시도에 시달렸고 2기 출범 전부터 하원의 탄핵 추진 등 무책임한 행태가 이어지고 있기에 탄핵 정국을 겪은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에 깊이 공감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그 포럼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프레드 프라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프라이츠 그 부소장이죠 지금. 네. 예, 그 부소장인데 아주 정확하게 꿰뚫은 그런 관점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재판관들은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네. 임명에 의해서 현재의 헌법 재판관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윤 대통령은 우리 5천만, 정확하게 유권자로 친다면 한 4천만 네. 조금 넘는 우리 유권자가 뽑아준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가장 충실하게 선출된 적법 대통령입니다. 네. 이 적법 대통령이 그야말로 임명직에 불과한 헌법 재판관들이 아까 조금 전에 예시한 몇 개 오늘 선거문에서 얘기하듯이 법을 말이죠. 상식에 반하게 일반 국어사전에 반하게 해석을 해갖고 저렇게 조목조목 모든 사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변호인 측에서 문제 제기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문제 제기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부 불법이고 이거는 그 파면의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본 거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저는 그렇게 판결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메리카 미국 이제 우선주의 정책의 부수장 플라이처 이분이 지금 이제 지목한 네. 저 지점을 정확하게 정면에서 위배한 그런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의 저런 지적으로 본다면 미국 내에서도 이번 헌재의 판결을 과연 얼마만큼 수긍하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자, 사실 저는 대통령께서 돌아오시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하면 좋겠다. 그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냉혹한 현실입니다. 현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조기 대선을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조기 대선이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대충 이제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 6월 3일쯤 될 것 같은데
이제 향후에 사실 우리가 이 여권의 빨리 체제 정비를 좀 해야 될 시간도 없이 대선의 시기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실 조기 대선 정말 꿈에도 생각하기 싫었고 입에 올리기도 싫었고 조기 대선을 언급하는 자 말도 썩기 싫었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 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 조기 대선은 정말 입에 떠올리기도 싫을 정도로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의 그런 이제 컨셉이 됐는데 이제 이게 하나의 리얼리티,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달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계엄 사태가 터지자마자 저는 사전선거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는 그게 사전선거 운동이 아닐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선거운동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넉 달을 뒤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역만은 맞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역만은 맞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켜온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우리 이제 보수 진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수 진영 이런 저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돼서 이제 싸워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논의돼야 되겠지만 우선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이제 보수 진영, 그다음에 진보 진영, 그다음에 중간 진영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흔히 얘기한 대로 중간 지점을 누가 중간 지점을 내 편으로 만드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중간지대를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을 우리 편으로 이제 데리고 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이거는 그냥 뭐 상상의 세계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제하는 세계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건 실제하는 세계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 이제 윤 대통령이 불행하게도 이 계엄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파면을 당해서 그만둬서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이 무려 한두 개가 아니고 5개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당대표 제대로 합니까? 당대표 못 하잖아요. 당대표 하지도 못하면서 당대표를 맡아가지고 그걸 어디에 써먹고 있습니까? 내가 재판에 출석 안 하는 뭐 이 명분으로 이유거리로 그걸 써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 여론 지지율을 보면 어떻든 간에 이재명이가 제일 높게 나오는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또 다른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이미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5개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거 재판 계속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선례가 저는 잘 됐다고 봐요. 윤 대통령이 직무에는 정지가 돼 있지만은 현직 대통령이거든요. 법률상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이지만 재판을 받았잖아요. 더군다나 구속까지 돼서 재판 받았잖아요. 이거는 헌법 84조의 명문적 해석 여부 이거와 관계없이 이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반드시 받아야 돼.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부분의 이제 헌법학자들이 또 일반 법학자들도 또 이제 전현직 판검사 출신의 변호인들도 얘기가 다수설이 84조라고 하는 것은 소추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새롭게 소추라는 게 새로 소를 제기하고 재판에 넘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안 한다는 것이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한다는 얘기야. 이게 다수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계속 받아야 돼.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써온 철학이 나 당에 일이 있어도 재판 못 나가 이랬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되면 또 똑같이 나 지금 더군다나 대통령인데 이제 또 재판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재판을 기피하고 회피하는 이렇게 되면 결국 법치주의를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유권자, 우리 국민들이 엄중하게 봐야 될 게 사법 리스크가 지금도 이제 실제가 됐는데 실제화된 국면에서 왔는데 요거를 계속 소설로 꾸며 소설이다. 그리고 이제 탄압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넘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다. 그리고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있잖아요. 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굉장히 실제하는 최대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 보수 진영에 있는 국민들 그리고 또 중간지대 어차피 진보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들 안 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노력은 저는 작동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부 이탈하고 있는 우려가 있는 우리 보수 진영 그리고 이제 중간파, 중도층 이런 분들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냉정한 현실로 봐달라. 그리고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으면서
당 대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을 그 국회의원이 법 만들라고 가 있는데 저 이재명이 그 입법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가 여실히 이런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유권자 한 사람이 아주 냉철하게 보려고 이 선거에 임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잘 꾸려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냐면 이제 선거는 당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이 제대로 일사불란하게 제대로 작전을 구사해야 되겠는데 과연 현재의 당 지도부가 우리 우파 보수파 국민들한테 과연 어느 정도나 지지를 받고 있는지 그러면 지지를 못 받고 있으면 뭐 때문에 지지를 못 가고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그런 걸 이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냉정하게 찾아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뭐 어려운 게임이라는 것은 다 알지만은 생각보다도 지금 이게 이번에 8대 0으로서 이건 뭐 부끄러울 정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서 반드시 0.1이라도 우리가 이겨내려면 그야말로 다방면적인 측면에서의 전략을 아주 단단히 구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뽑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라서 아직 전이라는 단어를 차마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참 빨리 승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승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사실 선거 전에 선거가 결과 발표나면 쌍권께서는 승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차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 부분. 자,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이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우리 자유우파 쪽에서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특히 중도층에서 계몽되지 않았던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 폭거를 여실히 두 눈으로 이번에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조기 대선 이제 치러지게 되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이재명이가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30%에서 40% 이전 그게 30%대만 그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다. 이거를 우리가 많이 지적해 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게 큰 흐름에서는 이재명이가 이제 압도적으로 맨 앞에서 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패배의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 아까도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우선 전략적인 측면에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는데 이 전략이 먹히려면 선수가 또 마저 떨어져야 돼요. 선수. 예, 그래서 우리 우리 이제 우파 진영에서는 지금 선수들이 그래도 몇 명 있기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빠르게 단일화하는 구도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야권에서는 사실상 뭐 이재명으로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이재명이가 이렇게 본인하고 라이벌 패들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헌 당규를 갖다가 완전히 꽃길로 싹 다 뜯어고쳤잖아요. 일극체제죠. 그렇죠. 일극체제는 뭐 완벽하게 당헌 당규 아주 이 조그마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다 제거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맞대응하기에는 지금 시간적으로 그리고 또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많아요. 자, 그런 거를 잘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승복도 그래요. 제가 보기에 이 뭐든지 일에는 이 완급이라는 게 굉장히 전략을 구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니 승복을 뭐 재판 그 인기가 마르기 전부터 승복한다고 노래 부르고 다니니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인용한다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헌재 판결도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만은요. 아니 내란죄 때문에 바람을 잡아가지고 내란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안철수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나 내란죄가 없었으면 나 안 찍었어. 딱 그랬잖아요. 그게 단 한마디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소추 안에 찬성을 안 해서 192석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가짜 내란을 가지고 탄핵소추를 통과를 시켰고 그걸 가지고 일사천리로 목표 정해갖고 이렇게 법을 갖다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수설의 법 해석에 반하게 법을 해석해갖고 탄핵까지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억지 주장, 억지 논리 이런 걸로 대선도 계속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 리스크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제일 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자, 이 내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경욱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선관위에 맡기면 한동훈이 후보가 되고 부정선거 놔두면 민주당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 국힘당은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선관위에 맡기지 말라. 한동훈을 후보로 만들고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한테 떨어지게 만든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 포럼에서 민경욱 전 의원께서도 오셨더라고요. 프레드 플라이츠에게 제가 포럼이 끝나고 나서 질문을 2가지를 던졌습니다. 언론 질의응답에서. 첫 번째 질문이 한국 국민들이 윤 대통령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한미 동맹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친중 반미 노선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질문을 드렸고, 2번째로 많은 한국인들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됐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부정선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risis of democracy influenced by CCP, especially in the area of election? 선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개입에 대해서 프레드 플라이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변 내용을 일단은 이게 잘못 보도하는 언론들도 좀 있어서 그냥 영어 그대로 일단 여러분께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To South Korea really woke up the Biden administration. It led to a state visit for Yoon. It led to some very important agreements promoting trilateral. 네, 요거 조금 뒤로 간 것 같은데 다시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네. I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Yoon court decision. I've heard many opinions when I'm here, and I will say that I'm an admirer of President Yoon. I think I could say that without stepping over the line. I like what he did as president. I think he called attention to South Korea when the Biden administration was frankly ignoring it. And his, I don't want to say threat, but raising the idea of bringing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really woke up the Biden administration. It led to a state visit for Yoon. It led to some very important agreements promoting trilateral cooperation, and I think Yoon was very brave in promoting a relationship with Japan, to recognize that there may be historical difference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but the threat today is China, and those differences have to be put aside because China will do its best to divide both countries. China divides every country from other countries, but I think it's really crucial. I said earlier, I was asked at another conference, do you think China meddled or is meddling in South Korea's democracy and elections? And my answer is, of course it is. It's meddling in our country also.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방금 이 부분 얘기할 때 차장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저도 끄덕끄덕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컨퍼런스에도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뭐라고 답을 했냐면,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받았었냐면, Do you think China is meddling South Korea's democracy and election?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의 선거에 중국이 개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My answer is of course it is. 물론이다라고 답을 했고, meddling our country also. 미국에도 역시 중국이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영상 뒷부분을 또 이제 보게 되면 부정선거 증거가 있다.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이날 민경욱 의원도 요 내용은 이제 포럼이 다 끝나고 나서 언론인들 질의응답 시간이었고, 퍼스트 세션에서 민경욱 의원께서 이런 이제 질문을 했어요. 윤 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공통점이 있고, 트럼프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한국 사태에 대한 입장과 헌재 결정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뭐 한국 와서 윤 대통령이 만나셨는지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했는데, 프레드 플라이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프레드 플라이츠 말하기를 트럼프가 굉장히 admires President Yoon,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일기 때 탄핵 소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좀 공감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재밌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CNN은 본인은 보지 않는다. 근데 한국에 왔더니 폭스 뉴스가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CNN을 보는데 보도가 왜곡돼 있다. 그래서 폭스 뉴스와 뉴스맥스를 보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고든창 변호사님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고든창 변호사님 화상으로 참석을 하셨거든요. 고든창 변호사님 영상도 짧게 좀 준비가 돼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everyone would wonder what a deal, grand bargain or not, would look like. I don't know what it would look like. But there is one thing that I can say. I can say that whatever deal that President Trump and Xi Jinping hammer out will not last. 네, 뭐 짧은 영상인데 이 영상 말고 제가 고든창 변호사님의 이제 연설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과 민주당은 한미 동맹을 파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잖아요. 한미 동맹이 주제였는데 이재명은 진짜 하더라고요. 이재명은 한다고 하는데 진짜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고든창 변호사께서 민주당과 이재명은 한미 동맹을 파괴할 것이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문제, 그리고 이 중국 CCP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것이, 이거는 어떤 뭐 우리의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이고, 방금 들으셨듯이 프레드 플라이츠도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개입을 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좀 여기에 대한 차장님의 식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이제 우선요, 좀 이제 부정선거 문제를 가지고 그 민명우 의원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참 잘했네요. 예. 참 잘했는데, 지금 이번 이제 헌재 판결을 또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계엄 선포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는데, 네. 아니, 부정선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것이 투표자 수 좀 검증 좀 하자. 네. 그리고 메인 서버도 좀 검증 좀 하라 했잖아요. 근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들어준 게 그 김용빈인가요? 그 선거의 사무총장. 네. 거기 온 거하고, 그 다음에 국정원의 3차장 온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정선거는 그렇게 중대한 위기 국면이 아니다. 개헌까지.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지, 어디서 정말 이건 뭐 속된 말로 귀신이 무슨 혹하게 시킨 건지, 아니, 조사도 안 하고, 증언도 안 듣고, 그렇죠? 그리고서 부정선거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번 판단은 수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편향적인 판단이었다.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은 여전하다. 네. 그래서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 대선 때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제기됐던, 왜냐하면 부정선거가 옛날보다도 더 이제 과학적인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처음으로 중동구 성동 을인가요? 거기 지금 메인 서버를 까자 이렇게 네. 지금 돼 있는데, 그래서 부정선거 문제는 이번 대선 때 철저하게 사전 좀 보완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제 중국 문제는요, 이거는 뭐 좀 어렵게 얘기하려면 이것만 갖고도 이제 1시간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짧게 얘기한다면 뭐냐, 주한미군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한미 동맹 관계에 가장 중요한 변수예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우리를 갖다가 이제 적화 통일하는데 제일 크게 장애되는 요인이 바로 뭘로 보느냐, 주한미군을 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자나깨나 3대 내내 내려오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 뭐냐? 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북한은 주한미군 아주 제일 없애야 할 넘버 원이 주한미군인데, 이재명은 주한미군을 어떻게 봅니까? 점령군으로 보잖아요. 아니, 시종일관 점령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을 아니, 우리가 지금 무슨 뭐 식민지 국가입니까? 점령하게? 아니,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서, 예, 휴전협정을 지키기 위해서,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지금 와 있는 게 우리의 주한미군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한미군의 어떤 평화 유지 기능 이런 거를 싹 다 무시하고 점령군으로 와 있다. 이 시각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용납의 한계를 벗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 더군다나 미국은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동맹을 배관시하는, 그야말로 격화시키는 이거를 갖다가 아주 굉장히 뼈 아프게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문재인이가 또 한미동맹을 갖다 동맹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거, 두 번째 아주 철저하게 또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씩이나 한국 정부에서 한미동맹을, 그야말로 이탈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죠.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려가고. 그러면 한미동맹만 이탈하고 마느냐? 그게 아니죠.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도 바이든 정부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 견제, 그러니까 미중 간의 세력 패권 경쟁에서 어떻든 간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WTO 체제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래서 중국은 반드시 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국제적인, 일극 제재 지위에 도전적으로 나오는 것은 막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국을 갖다가 이재명이가 참 그 말은 잘해요. 그 아까 이제 주한미군에 대해서 점령군이라 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 아, 쉐쉐만 하면 돼 그랬잖아요. 쉐쉐. 그 한마디로 더 이상 뭐 복잡하게 뭐라고 설명할 필요 없이, 아이 윤 대통령, 아이 중국 얘기 나오고 대만 얘기 나오면 그냥 쉐쉐나 해.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굴욕적입니다. 이거는 정말 뭐 굴욕적이죠. 네. 이 정도의 중국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이 프라이트라든가 또 미국 내 그 유수의 전문가들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볼 때 이건 위험하다가 아니라 그냥 역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정권이 DJ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3번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당연히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제일 유력한 위치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요즘 보도 나오는 걸 보면 미국에서 무슨 뭐 임시 새로운 국가 방위 전략인가요? 이런 걸 보면 주한미군을 갖다가 이제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견제인데 써야 된다. 대만핵 같은 데 써야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전략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같은 경우가 와? 그러면요, 주한미군 빼겠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네. 그런 그 대중관, 그 다음에 대미관을 갖고 있는 것이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이다. 네. 하나의 현실이다. 이 점을 우리가 굉장히 중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쉐쉐, 그 다음에는 점령군. 꼭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문 전문이 나왔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 속보가 떴는데요. 아, 저 보는 순간 제가 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어쨌든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문 전문이 아시아투데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제가 대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참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이런 발표가 나왔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부르짖었던 것, 지지했던 것, 처음으로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문재인의 폭거 5년을 지나면서 이 자유가 너무 소중한 것이었고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자각으로 아나운서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 운동에 뛰어들었던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오늘의 헌재 결과 발표가 나오는 순간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외쳤던 것을 저는 제 양심의 손을 얹고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던 그 12.3 비상 계몽령, 국민들의 마음에는 깊이 새겨졌고 우리가 몰랐던 국가의 위기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그 무너진 현실에 대해서 일깨워 주셔서 진심으로 국민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입장문 전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네. 저도 이제 그 방송하면서 댓글도 받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전화로 왔어요. 네. 정말 눈물 난다고, 네. 우리가 어떻게 뽑은 대통령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예. 그런 지금 원통이 하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저도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이재 앵커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내용을 읽지 못하는 그 마음에 저도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11시 22분 현재로 이제 현직 대통령은 떠나셨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제일 어려울 때 그야말로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위기다 이렇게 느껴서 윤 대통령 이제 뽑아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제일 큰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인기 없더라도 나는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4대 기업 플러스 저출산 문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들고 나왔거든요. 그것이 이제 역설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이렇게 잡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빠지면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짤막하지만 오늘 이 내놓은 메시지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저 앵커님이 너무나 이제 쉽게 이제 얘기해서 좀 슬퍼가지고 제대로 못 읽으셨는데 제가 대신에 좀, 좀 힘내서 힘내서 우리가 선거에서 또 이기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위기가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게 위기는 확실히 아주 사상 최고의 위기인데 요 위기를 우리가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의 기회로 반전을 시키는 그런 기회로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문 뭐 대출밖에 안 되니까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지 앵커님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슬퍼서 제대로 못 읽어주셔서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제가 좀 세게 읽겠습니다. 힘있게 읽어주십시오. 자,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드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메시지가 여기서 저는 제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이에요. 여기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인데 그래서 이 기도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6월 3일 날 있게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의 그 반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다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냉정하게 저도 좀 눈물을 흘리지 말고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현실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6월 3일을 대비는 해야 합니다. 어떤 후보가 나와야 할까요? 뭐 경제나 외교, 현안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좀 우리 진영에서 나와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닥친 선거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준비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이 국정 전반을 제대로 깨뚫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거는 뭐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재명이를 능가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일 큰 거는 정책적인 능력도 능력이지만은 우선 인간적인 자질 면에서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국가 원수잖아요. 국가 원수 그 얼마나 이 상징성이 높으니까.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자질을 갖춘 분이 나오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뭐 이재명은 형수욕설서부터 시작해갖고 이건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항상 수식어로 따라다니는데. 자, 그래서 인간적인 자질면에서 훌륭한 분이 정말 경쟁을 했을 때 유권자가 봤을 때 이건 아니야. 맞아. 우리 여권 후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게임이 돼야지. 딱 이런 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그 국정의 그 넓이 그리고 깊이는요. 대한민국 지금 국격이 가장 위로 올라가면 한 5등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아무리 내려가도 15등에 해당되는 그런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외교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국제적인 어젠다가 꼭 지금 이제 우리가 글로벌 커뮤니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특정 국가의 이슈가 그 나라만의 이슈인 것은 별로 많지 않아요. 특히 다자 정상회담에서는 그야말로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을 다루는 회의가 다자 정상회의인데 다자 정상회의가 오늘날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자 정상회의에서 다루는 그런 국제 현안, 그 현안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 다음에 해박한 지식을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대한민국 국가 이익을 위해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정상 외교의 능력까지도 갖춘 지도자 이런 분이 나오면 그야말로 인간적인 측면에서나 지도자의 능력 면에서
지금 어차피 뭐 야당은 지금 이재명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이재명이를 능가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은 우리가 갖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예. 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권성동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권영세 원내대표의 이 체제로 좀 우리가 가능할까 걱정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참 제가 문제인 게요. 네. 이게 뭐 12달이 아니고 뭐 넉 달도 아니고 딱 2달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뭐 많은 얘기를 듣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두 권씨라고 하잖아요. 흔히 이 권영세하고 권성동이 둘은 지금 우리 저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신뢰를 잊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계기가 있었는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최소한도로 윤 대통령의 계엄 이후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마저도 네. 완전히 완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대선만 없으면은 사표 내고 집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4자리나 되는데 그동안에 1대3였는데 3대1 됐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완전히 참패거든요. 네. 그럼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시간도 없어.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건씨, 이 지도부는 정말 대우각성을 해라. 네. 그래서 산토끼, 그 다음에 중간토끼 잡을 게 아니고 우선 내부 칩도끼를 하나로 만들어라. 예, 단계적인 작전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내부 칩도끼를 하나 만들어서 내부 우리 집이 잘 된다 싶으면 중도층은 저절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보수층한테 배신을 때리고 있다라고 하는 배신의 지도자, 그리고 자유우파의 정신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이질감을 주는 그런 발언과 행보는 철저하게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점수 따는 게 중요한데 점수 따기를 새로운 영역에서 신뢰를 받는 그 점수 따기를 할 게 아니라 잃어버린 지대에서 영역에서 잃어버린 점수를 우선은 회복하라. 이게 저는 제일 급선무라고 봐요. 예.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아직도 좀 어안이 벙벙하고 시리에 빠져 계신 분들, 또 분노를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우리 애국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차장님께서 사실 우리 지난 겨울부터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또 저는 또 걱정되는 이제 부분이 김용현 장관님 또 서부지법 사태로 인해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2030 청년들도 너무 걱정이 되고요. 지금 이 시간도 또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계속 자리를 또 지키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이 참 너무 걱정됩니다. 그분들에게 좀 힘이 날 수 있는 어떤 말도 사실 지금 저희 힘이 안 납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 그래도 힘내서 위기를 기회 삼아서 앞으로 또 계속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힘이 되는 응원의 말씀 좀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우리 한미동맹 얘기를 항상 나오는 얘기가, fight tonight. fight tonight. 네. 그 다음에 let's go together 이거거든요. 네. 요거를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 정의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당장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두 달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싸워서 이긴다는 그런 승전 정신. 이게 하나고, let's go together. 우리가 다 같이 하나로 가자. 네. 그래서 지금은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따지지 말고, 일사불란하게.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 없거든요. 네. 정부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당은 어쨌든 간에 현 비대위 체제. 요 두 축이 중심이 돼서 하나로 당장이라도 싸워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뭉치면 이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싸우자. 그리고 뭉치자. 그렇죠. 싸우자, 뭉치자. 네. 복잡한 마음이 들수록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싸우자, 뭉치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 안 드신 분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입맛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잘 드셔야지 건강해야 싸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운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론, 언론 싸움 중요합니다. 아시아투데이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시아투데이 종이신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론전, 언론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시아투데이 이 종이신문 구독, 그리고 유튜브도 여기서 끝이야 라고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여론전에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이 싸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과나무를,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식사 꼭 챙기시고요. 싸움
싸움이 끝난 게 아닙니다. 화이팅 하시고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데이 TV 이지의 토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